네, 2024년 미국 빅테크의 해였죠. 근데 그중에서 테슬라가 또 상당히 돋보였고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신데요. 2025년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의 25년에 대해서 강정수 박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7.4%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기사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12월 24일 일이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원래부터 계획됐던 건데요. 현대자동차 이제 발표를 한 것도 2025년부터는 미국에서 팔린 모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 어댑터를 추가로 무료로 보급을 해서 테슬라가 했던 NACS라고 하는 미국식 방식, 테슬라 방식의 충전 방식이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다른 방식을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차주들도 이제는 테슬라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테슬라의 충전소에 테슬라 차량만 쓰다가 지금 이제는 다양한 다른 기업들도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충전소가 풀 가동되겠죠. 충전소에 들어갔던 투자 대비 이 회수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전기도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테슬라의 부분에서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 서비스 영역이 있거든요. 이 서비스 영역의 매출이 현대자동차가 한 미국에 지금 판매된 전기차가 한 11만 대가 되니까요. 11만 대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충전을 하게 되니까 매출이 증가하게 되니까요. 당연하게 이건 또 수익률도 좋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충전소 네트워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테슬라 전체 주가가 오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꼭 테슬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사업들도 그만큼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워낙 테슬라가 충전소를 미리 많이 설치해 놓았던 것이 효과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차주 입장에서도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충전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니까 충전에 대한 불안감들도 이제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고 서로 윈윈하게 되는 효과인데 이것이 현대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테슬라에게는 경제적 이득이 또 되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올해 이후에 2025년에 테슬라 한번 좀 전망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어떻게 총평 좀 해주시죠. 테슬라는 2025년이 되게 역사적인 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크게 성공할 수 있고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크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전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뉴스에서 계속 보셨던 텍사스에서 지금 흔히 말하는 로봇 택시 또는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FSD의 unsupervised 비인간 감독하에 인간이 전방을 하지 않고 핸들을 잡지 않는 상태에서도 운전되는 것을 unsupervised라고 얘기를 합니다. unsupervised에 대한 테스트에 들어가요. 테스트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제 확대돼서 캘리포니아에 또 들어가는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 테스트 데이터가 없이는 연방정부에서든 주정부에서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웨이모가 지금 저렇게 상업적인 영업을 하는 것도 테스트 데이터를 관청에 제출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테스트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화제에 그냥 초점에 있는 사람이니 아마 뉴욕타임즈는 한 5명 정도의 특파원을 보낼 거예요. 저거 어떻게 테스트 되는지 한번 봐라. 관심 고조. 그리고 갑자기 미국만 그렇게 했어요. BBC도 올 거고요.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와서 이 테스트를 지켜볼 겁니다. 미국의 모든 언론들 특히 민주당 편인 또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테크 언론들 다 와서 매의 눈으로 보겠군요. 정말 매의 눈으로 지켜볼 거라는 거죠. 여기서 사고가 터져버리면 그냥 글로벌 토픽입니다. 그날.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날 주가가 출렁출렁일 거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즉 은밀하게 하는 테슬라 공장에서 하는 테스트하고 공개적인 오스틴이라는 도시에서 하는 테스트 또는 샌프란시스코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데서 하는 테스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돼 있고 또 하나 여러분은 아시는 것은 미국에서는 차량은 선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게 운전석이 테스트인지 아닌지를 쉽게 식별할 수가 있거든요. 저거 테스트하는 차네. 저거 쫓아가면서 취재하고 촬영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는지 아닌지 정말 운전을 잘하는지를 보는데 만약에 그 공개적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한다라면 당연히 관청에서도 허가도 나오겠지만 이것 또한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저는 그때는 테슬라 주식은 스페이스X를 타고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언슈퍼바이즈를 처음으로 테슬라 역사상 처음으로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2025년이고 이것이 성공할 경우와 실패할 경우에는 테슬라 주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해도 이것이 2026년, 2027년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해결할 것이라고 보지만 그거는 이후의 문제고 당장에 있어서는 2055년은 테슬라에게 대단히 중요한
공개 테스트의 시점을 테슬라가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죠. 구글 웨이모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건가요? 아니죠. 구글 웨이모는 그걸 통과했죠. 그건 통과한 거고. 그렇죠. 통과를 해서 구글 웨이모는 그것을 LA로 확장했고 그다음에 피닉스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오스틴으로 구글 웨이모도 확장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도쿄에서 구글 웨이모가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웨이모도 되게 도쿄에서?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하고 또 이제 좀 다른 기준이 되는 것은 웨이모는 특수 차량을 가지고서 작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이번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원격 조정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원격 조정을 들어가는데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원격 조정을 스스로 내부적으로도 비율을 낮춰야 돼요. 원격 조정이라는 건 위기 상황에서 인간이 개입해가지고 원격 조정을 하는 거고 원격 조정을 잘못하다가 계속해서 다치는 사고들이 발생해서 여러분 아시는 GM의 크루즈 같은 경우 사업에서 철수하는 원격 조정을 했는데도 사고가 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예를 들자면 FSD를 사이버캡이라고 하는 로봇 택시도 쓸 거지만 모든 테슬라 차량에도 이 FSD를 작동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700만 대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원격 조정하는 사람들을 300만 명을 붙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내부적으로는 까다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죠. 가능한 원격 조정을 없앤다. 지금 테스트 기간에만 원격 조정을 쓰겠다.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사이버캡이라는 로봇택시 업에서는 원격 조정을 테슬라는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진짜 운전사가 안 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FSD를 갖다가 일반 차량에서 언슈퍼바이즈드로 제가 출근할 때 저 신경 안 쓰고 서요. 하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개입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격 조정은 필요 없게 되죠.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믹스되어 있는 것이 테슬라고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먼저 테스트를 다 한 다음에 도시별로 허가를 받으면서 상업적인 영업권을 따내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구글 웨이모가 어쨌든 더 많은 검증을 받고 그럼요.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상태고 테슬라는 이제 거기에 딱 돌입하는 그런 그렇죠. 단계군요. 사실 지금 기술 자체로 보면 웨이모가 테슬라보다 앞서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여기에서 테슬라가 만약에 웨이모 수준까지 도달하게 됐을 경우에는 열리는 시장의 규모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한된 로봇 택시에 열리는 거고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차량에서 열릴 수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그 차량 테스트에서 통과를 해요. 만약에 네네네. 텍사스에서 네. 그럼 중국이 괜찮은데 우리도 한번 테스트해서 통과해봐라고 나올 가능성 높고요. 그다음에 포드나 이런 데서도 테스트 통과했어? 우리랑 한번 라이센스 계약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라이센스 업체를 GM도 이제 크루즈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저거랑 라이센스랑 우리 한번 시도해볼까? 여러분 현대기아차도 사실은 많은 자율주행에 투자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는 차량은 되게 극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현대기아차도 우리도 포기하고 테슬라 거 쓰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자동차를 갖다가 TSMC처럼 만들겠다는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의사를 밝혔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테슬라의 FSD를 라이센싱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폭스콘에서 만드는 차량에도 테슬라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실험이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는 2025년에 비감독 언슈퍼바이즈 테스트가 테슬라 역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게 트럼프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네. 일론 머스크가 사실 또 지금은 굉장히 정치면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막 예산에도 영향을 끼치고 슈퍼맨이 됐어요. 네. 미국 이 정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트럼프와의 이 친한 관계에서 나오는 이점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그 위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부분들 혹시 있을까요? 이점은 당연히 있고 불리한 점도 대단히 있습니다. 이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페이스X에서의 이 발사의 프리퀀시 빈도수를 그러니까 테스트라든지 실제로 팔콘 9이라든지 스타쉽의 발사의 빈도수가 대단히 빨라질 수 있어요. 간격들이 왜냐하면 매번이 허가가 아니라 이 기종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허가를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기종과 특정 로켓 부스터에 대해서는 무조건 허가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발사 날짜를 정해서 통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대단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F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은 주정부마다 허가를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연방 정부에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원과 상원에서 법안이 바뀔 경우에는 법안이 바뀔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어차피 테스트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법안이 바뀌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미국에서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몇 개 주에서는 테슬라가 온라인 그러니까 판매를 못하는 주가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온라인에서 자동차를 판매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는 반드시 딜러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아직 테슬라가 진출하지 못했던 주들도 이러한 법들이 규제들이 다 바뀌어 버리면은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이 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테슬라의 보험이 여러분 중국하고 미국에서 보험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생각해서 보험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괄적인 규제가 테슬라가 직접 운영하는 보험인가요? 네네네. 네네. 중국 같은 경우 일괄 전국이 되는데 미국은 또 안 되는 주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좀 풀릴 가능성이 있어서 규제 완화 부분에서 테슬라가 날개를 달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리한 부분은 정치적 이슈가 계속 뭐 나오는 거죠. 정말 매 눈으로 비판적 언론들에서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 또는 자기 이해, 자기 사업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비판할 거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냥 리스크고요. 큰 리스크는 뭐 여기서 한번 다뤘지만 방위산업과의 리스크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줄인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두 가지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하나는 국방비 예산을 줄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고위직 인력을 감축하는 거거든요. 네네. 고위직 인력들이 감축할 때 이들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무언가 계속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비판하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방비 예산을 감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국방의 패러다임을 갖다가 지금까지 2차 대전과 미소 냉전 체계에서 만들어졌던 전략 산업의 체계들을 흔히 말하는 방위 산업의 체계들을 갖다가 완전히 바꾸게 돼서 이것을 지금 실리콘밸리로 넘기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기존에 여기에서 떼돈을 벌고 있었던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네. 보잉이라든지 여기도 엄청나게 미국 하원이나 상원에 정치적 영향력과 후원금과 이런 것들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었던 또 국방부 내에도 얼마나 그들의 네트워크가 있겠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고위직 군인들 나오시면 어디 갈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 네. 공무원들은 나오면은 김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법률사무소 가는데 대부분 미국의 국방성의 고위직들을 나온 사람들은 군인들이 나온 사람들은 이런 방산업체들이 다 받아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뿌리치 흔들려고 하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전통 방산업체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할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론전을 펼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쉽지 않은 사실은 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를 공격하면서 테슬라한테도 영향이 올 수 그렇죠. 있는 건가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 하나만 예를 들자면 날아가도 제이디 벤스만 날아가도 피터 틸만 날아가도 요 3인방만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은 자신들의 이익을 갖다가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안 그러면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이런 데는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스텔스기 한 대 5천억 원씩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그런 그걸 거가 팔던 거를 다 없애고 드론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드론도 사실은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도 만들어요. 근데 보잉이나 로키드 만든 드론은 되게 고가의 드론인데 지금 안드릴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서 피터 틸도 투자하고 호로비츠도 투자했던 이 실리콘밸리의 이 기업은 그 정도의 가격이 아니거든요. $10,000,000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드론 산업들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의 드론이 아니라 이 중저가 드론으로 근데 훨씬 더 기능은 좋아요. 뭐 이런 걸로 바꿔버리면 전통적인 방산업체 같은 경우에 맥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면서 그들의 비판이 테슬라한테까지 이렇게 테슬라의 규제 관련된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그렇죠. 뭐 안전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렇죠.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든지 일론 머스크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아까 그 로보택시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로보택시에서는 웨이모가 좀 앞서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년에 어쨌든 로보택시하고 관련해서 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또 지난번에 코멘트 주셨잖아요. 네네. 그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성공할 가능성. 그러니까 테슬라가 성공하는 테슬라. 저는 테슬라가 우선은 성공할 가능성은 뭐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버전 13 같은 경우로 저는 로보택시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버전 14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버전 13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보호자 이전에는 유턴은 잘하는데 앰뷸런스가 왔을 때 대응을 못해요. 이 점수가 10점 만점 중에서 지금 4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요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어디든지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느끼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앰뷸런스를 만나시잖아요. 응급 차량들이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갓길로 피해 준다든지 옆길로 피해 주는 것을 지금 현재는 자율주행이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웨이모 같은 경우 원격 조정으로 해버리는데 이 부분도 완전히 해결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풀지 못한 엣지 케이스들이 테슬라에겐 좀 남아있다. 여기에 아마 사력을 다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엣지 케이스만 해결이 된다라면 흔히 말하는 주차한 데에서 원포인트에서 그다음에 목적지에 출발지에서 주차해서 목적지까지 주차가는 이 전체 흐름은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는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돌발 상황들 예를 들자라면 갑자기 공사 중으로 해가지고 공사 중인데 거기에 맞는 표지판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공사는 막 시작되고 있고 이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테슬라가 지금 열심히 해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도 테슬라에 깔려있는 자동차 네트워크에 의해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러한 엣지 케이스 발견이 빠르겠죠. 왜냐하면 웨이모 방식은 샌프란시스코에서만 엣지 케이스를 발견하는 거고 LA에서만 발견하는 거고 오스틴에서만 발견한다면 테슬라는 전국의 일종의 이것을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능이 많아지는 거고 그렇다면 더욱더 확산된 상황에서 데이터를 얻어내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라고 해서 데이터 자체가 선순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2025년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즉 허가가 나올 수 있는 수준은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판단들인 거고 경제적인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돌발 상황들 갑자기 토네이도가 분다든지 갑자기 눈이 나왔는데 얘가 미끄러진다든지 이런 사고들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전기차에서는 사실 그 중국의 BYD 나오면서 테슬라가 상당히 어떤 순간에는 매출 1위 자리를 뺏기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 중국차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는 전기차에서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차로 넘어갔을 때는 그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물론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그런 테슬라가 계획을 2022년에 발표했었어요. 2030년 된다면 자기네들 1,000만 대 생산하겠다, 2,000만 대 생산하겠다 이런 계획은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수없이 팔아서 아예 곳곳에서 테슬라가 차량이 다니겠다라는 것은 포기한 전략입니다 이미. 그래서 일하면 기가팩토리를 갖다가 그걸 만들려면은 전 세계 공장이 10개, 20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겠다는 전략은 지금 접은 상태예요. 즉 많이 팔겠다기보다는 라이센싱으로 가겠다는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쫓아오는 전략에서 차량만으로 경쟁해서는 중국을 이기기 어렵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2024년 1월에 말을 합니다. 즉 관세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테슬라에게도 위협이지만 전체 모든 자동차 업체를 몰락시킬 거라고 중국 차들이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차의 공세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차량을 잘 만든다는 걸 인정을 한 거고 그래서 테슬라가 전략을 빠른 속도로 수정하면서 우리가 이 AI 부분, 즉 자율주행 부분에서 반드시 중국을 앞서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율주행에서 승기를 갖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 120만 대 정도 파는 거는 전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는 한 연 250만 대에서 300만 대는 자체 팔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델 3와 모델 Y 아무리 이것이 페이스 리프트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모델 Q라고 하는 일명 중국 공략 자동차, 좀 작은 자동차 또는 유럽을 공략할 수 있는 모델 Q 이런 것들이 작은 차들을 지금 2025년 양산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저가 차량은 반드시 테슬라에 필요합니다. 그래야 흔히 말하는 모델 라인업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 이런 신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빠르게 양산할 수 있는가도 테슬라에게는 되게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2025년은 매우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델 3와 모델 Y를 넓혀서 중저가 차량까지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내놨는데 사람들이 저건 안 살래.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것도 매력적이야. 저것도 가격적으로나 차량의 어떠한 승차감이나 차량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고객의 만족도를 불러일으켜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테슬라가 1,000만 대 이렇게 양산하는 계획은 철회했지만 여러 가지 모델, 특히 저가형 모델 쪽에서 생산을 하면서 이것들이 훌륭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다음에 거기에 장착된 소프트웨어, AI 시스템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더
네. 올릴 것이다. 네. 그렇게 뭐 또 되겠죠. 기가팩토리라든지 또 다른 요소들 더 매출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2025년에 또 하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가를 볼 때, 그러니까 월가에 있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평가를 할 때는 아직까지는 FSD를 그 기업의 밸류, 그러니까 기업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삼은 데는 뭐 아크라든지, 그러니까 캐시 우드라든지 이런 전통적으로 테슬라를 좋아했던 애널리스트 외에는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내년 정도 돼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면 월가에 있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FSD를 본격적으로 이 테슬라를 평가하는 밸류에이션으로 집어넣게 되게 되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은 기대치로만 있지 종합적인 기업 평가 기준으로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네, 거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지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판단할 때는 잠재적 시장이 월 연간 250만 대 파는 테슬라의 차량뿐만이 아니라 라이센스까지도 가능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서 받게 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저는 대단히 크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월가의 대부분의 대다수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AI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가치평가를 기업평가로 끌어들이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에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아직까지 또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사업 부분이에요. 네. 에너지 사업 부분 여러분도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올해 2024년 대단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내놓고 있고 20%가 넘는 순수익률을 가져오고 있는 캐시를 엄청나게 지금 테슬라에게 선사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내년 1월에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또 하나 메가 팩토리 ESG 사업이 공장이 가동되는데 이것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의 생산 규모의 2배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메가팩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거고 이 메가팩에서 엄청난 돈을 테슬라가 벌어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도 밸류에이션에는 이 정도 규모로 가면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기업 평가에 전문가들이 집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또 목표 주가는 또 상향 조정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025년은 다양한 사례들이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요. 물론 이것들이 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신차를 만들었는데 뭔가 자꾸 고장이 나고 리콜을 하고 또 양산이 안 되고 신차를 내놓기 전에 또는 미국의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IRA법을 처리하겠다. 그래서 보조금을 7,500달러를 없애겠다 미국에서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취임날 그걸 시도하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한 3, 4개월은 갈 거라는 거죠. 저는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도 트럼프가 3, 4개월은 가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한 봄이라든지 4월이나 5월 정도에 그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페이드 아웃 하도록 만들어줄 텐데 그쯤 되면 딱 뭐가 나오냐면 테슬라의 신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가형 신차가. 그래서 보조금이 없어도 경쟁력을 모델 3와 모델 Y는 보조금 없으면 경쟁력을 지금처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때쯤 돼서 신차가 나오는데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면 사람들이 구매해야 하겠다는 의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기와 타이밍도 잘 조절돼야 되는 게 2025년이고 그래서 2025년은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이제야 비로소 시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시험대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정확하게 시장에 맞아 떨어진다면 if 테슬라 주가는 저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꼬꾸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근데 그 있습니다. 승부처는 그러면 말씀하셨던 FSD에 있다고. 네, 가장 큰 승부처는 FSD에 있는 거고요. 뭐 메가팩이라든지 ESS는 저는 성장을 당연히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if 조건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조건문은 사실은 신차의 성공이죠. 신차의 성공. 예, 신차의 성공이 얼마나 파괴적이냐, 얼마나 힘있게 시장에서 의미있게 사람들에게 소구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도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2025년에서 테슬라에게서는 숙명을 가를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 다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성공 가능성 배팅을 한다면 뭐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요? 주가가 좀 떨어져야 저도 추가 구매를 하니까. 주가가 지금 너무 올라서.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늦게 시작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좀 있고요. 그렇지만 하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인정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수도 그럼요. 있고 그렇게 네. 보시는 거죠. 네. 결국은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미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반영하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변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2025년은 정말 테슬라가 AI 기업으로 네. 기관 투자가들의 제도권에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분수령에 있는 그런 해가 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테슬라 2025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